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의 기숙사 식당에는 두 장의 표가 붙어 있었다. 조선 학생들이 최초로 습득한 러시아 문장이기도 했다. 제국주의는 종속과 고통을 부르고 전쟁을 불러온다. 사회주의는 평화와 복지, 모든 이들의 행복을 불러온다. 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루 3번 식사를 할 때마다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는 꿈을 꾸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꿈은 매우 복잡한 설계도를 필요로 했다. 학생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를 해독하기 위해 애썼지만 누구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봉건 시대의 긴 잠에서 막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곤 했다. 1926년 여름 두 번째 조선인 유학생 20여 명이 추가로 모스크바에 도착하면서 논쟁은 언제고 나중에는 파벌 싸움으로 치달았다. 겨울의 전주처럼 습기 먹은 싸늘한 바람이 교정의 낙엽을 휩쓸고 다니던 1926년 10월 며칠에 걸쳐 열린 조선인 유학생들의 첫 번째 전체 토론회가 그 결정이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교관 마자르는 조선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코노체는 이 혁명의 성격은 여러 계급과 손잡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지만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주의 부르주아지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가 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부르주아지는 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혁명을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3.1 만세운동 이후 소위 민족주의 지도자란 이들의 대다수가 친일로 돌아선 것을 보십시오. 조선에서의 혁명은 심지어 민족혁명조차도 오로지 반부르주아적으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한 이는 조용함이었다. 농민이 인구의 8알이 넘고 반상차별의 봉건 질서가 그대로인 조선의 실정에서 민족 자본가와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나서지 않는 혁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선에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양성할 물적 기반인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부농은 더 빠르게 독립하고 있으며 중농은 더 빠르게 소멸해가고 빈농은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없기 때문에 몰락한 농민의 극히 일부만이 공장 노동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만주로, 연해주로 이주해 또 다른 소장농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공장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권이라는 게 얼마나 유효한 전략이 될까요? 김명씨가 손을 들었다. 조용함은 공산대학에서 나시코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용함, 나시코프 동무. 우리는 전선에선 전사예요. 전사가 총탄이 한 개밖에 없다고 싸움을 그만둬야 할까요? 우리는 무산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구 선진 제국들을 제쳐놓고 공장 노동자가 700만밖에 안 되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조용함은 김명씨를 바라보며 답했다. 스베츠로바 동무, 조선의 현실에서 민족주의자 부르주아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 어떻게 항일 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언론과 교육기관 문화계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민족 해방을 위한 통일전선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2중 3중의 적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왕정복구를 주장하는 수구파라도 끌어들여야 합니다. 우선은 민족주의자들과 힘을 합쳐 조선을 해방시킨 후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난 꼬민테른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어 좌우를 합친 전국적 통일전선을 만들도록 조선공산당 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리한 눈으로 김명씨를 지켜보며 통역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마자르가 나섭니다. 여러 동무들의 생각은 논리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베츠로바 동무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혁명적 정세가 낙관적이라고 해서 저절로 혁명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반대로 계급 구성이 불리하다고 해서 혁명의 고삐를 부르주아에게 넘긴다는 것은 패배주의요, 반계급적 행동이라고 봅니다. 고노체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 말했다. 우리는 민족주의 부르주아지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손잡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관념적 급진주의도 패배주의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된 토론은 닷새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학교 측은 자유토론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았고 속기사로 하여금 모든 발언을 기록하도록 했다. 토론은 번번이 파벌 대립으로 돌아갔으나 어떤 발언도 제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발언 시간을 주었다. 수업 시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규칙이었으나 토론 시간에는 담배까지 피울 수 있게 해주었다. 학생들은 밥을 먹으면서까지 토론을 벌이고 저녁에는 기숙사에서도 또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온 지구가 제국주의 전쟁과 사회주의 혁명으로 불타오르던 시기였다. 유럽, 중국, 남미, 아프리카 등 온 세계가 침략 전쟁과 이에 저항하는 무장봉기로 화염을 뿜어올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새 역사를 만드는 주역이라고 믿었다. 출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논쟁과 파벌 싸움을 벌이곤 했어도 민족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큰 그림 아래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하나였다. 논쟁의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해칠 수 있는 권력은 갖고 있지도 않았다. 20년 후 자신들이 실제로 국가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서로를 죽이는 날이 오리라는 건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국가 권력. 조국 해방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꼬민테르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40원씩의 월급을 주었는데 각자 10원씩 떼어 매달 400원을 모아서 국내 연락책 권오소를 통해 조선으로 보냈다. 권오소는 이 돈으로 1926년 6월 10일에 대규모 만세운동을 일으킨 데 성공했다. 60만 세 운동이 이 돈으로 됐구나.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았고 혁명의 바람이 돌연 역풍이 되어 모스크바를 타격한 것은 1927년 여름이었다. 그의 백야는 모스크바의 혁명가들뿐 아니라 공산대학의 학생들에게도 당혹스럽고 가혹한 시간이 되었다. 1927년 6월 국제공산당 꼬민테른 집행위원장 부하린이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을 방문했다.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뒤통수만 남은 대머리에 두툼한 콧수염을 기른 부하린은 유별나게 동그란 눈에 밝은 표정이었다. 그의 공산대학 방문은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공산대학의 말로 국제공산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었다. 학생들은 선동가로 유명한 그가 강당에서 한바탕 명연설을 하고 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부하린은 코민테른 의장이자 공산대학 교수인 지노비 F만 장시간 면담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교내 정풍운동이 시작되었다. 정풍운동. 스탈린은 혁명 10년 만에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베이군과의 내란에서 국방장관으로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트로츠키는 이미 1924년 제13차 당대회에서 비판을 받아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레닌의 가장 가까운 보시자 동지이던 지노비 F는 아직까지 꼬민테른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언제 정치 생명이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부하린은 스탈린과 연합해 권력의 2인자로 정풍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처지였다. 불어난 소문은 빨리 퍼졌다. 조선 유학생들이 이 문제로 술렁이자 마자르는 단언했다. 스탈린 동지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혁명이 성공한 뒤 권력을 잡은 작고뱅이 혁명 동지들을 무참히 단두대에 올린 끝에 자기 자신들까지 목이 잘렸던 어리석음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탈린 동지만 믿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마자르의 진단은 순진한 것이었다. 상황은 하루가 빠르게 달라졌다. 반트로츠키주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서 모든 나쁜 일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지노비 F도 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반트로츠키주의. 학생들 내부의 정풍운동도 시작되었다. 부하린이 다녀간 뒤 열린 조선반의 제2차 전체 토론회는 공산대학 내 정풍운동의 시작이었다. 칠파에는 그날의 주제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우리 내부의 종파를 일소하자. 첫 발언은 박세현이었다. 보통 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인쇄공으로 일하면서 노동자 운동을 해온 그는 1927년 봄에 새로 도착한 조선공산당 제3차 유학생이었다. 난 22살 노동자입니다. 14살 때부터 8년간 노동자 생활을 했고 소규모 대규모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우린 노동자로서 이곳 공산대학에 왔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노동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이곳에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여기에 날아온 최초의 제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특히 이 노동자의 피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것이고 교육을 받은 뒤에는 조선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최초의 제비가 될 것입니다. 제3차 유학생 대다수는 노동자였다. 양반 출신이 대다수였던 초기 공산당원들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적이 없다. 박세현의 연설은 대중운동을 해온 노동자 출신답게 쉽고도 재미있었다. 최초의 제비라는 표현부터가 그랬다. 그러나 내용은 날카로웠다. 지금의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은 하얀 손들의 운동입니다. 즉 인텔리겐치아의 운동인 것입니다. 인텔리들은 자신의 집에 앉아서 우리 노동자를 부릅니다. 뭘 하라고 지시하기 위해서나 또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발전하면 자기 그룹의 사무실을 얻어 간판을 내걸고 공식적인 장소에 앉아 노동자를 부릅니다. 스스로는 대중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름을 묻히고 망치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지요. 진정한 문제는 몇몇이 무리지어 자기들만 옳다고 파벌을 만들어 인텔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 먼저 나의 종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와의 문제는 뒷전이고 우선 자기 종파의 문제에만 신경을 씁니다. 남들이 아무리 옳아도 함께 투쟁하기보다는 자기 종파의 특색을 내세우기 위한 이론이나 제안을 내놓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들에게는 공동투쟁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종파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 유학생 10명이 만들어내는 알량한 잡지를 붙잡고 자기 체면과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며 외치자 박세현은 더 힘차게 말했다. 하얀 손의 지식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선으로 돌아가거든 부디 공장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본인 자신부터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어 우리 노동자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저 거대한 제국주의와 싸울 수 있는 강한 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기름 묻은 밥을 먹고 땀에 전 옷을 입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어찌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고려인으로서 소련 공산당을 통해 입학한 김호반이 박세현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 모두 공장으로 들어가 세포를 만든 다음에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세포 조직이 모여 당을 조직하자고 하는 말인가요?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조선공산당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산당 고민테른이 있습니다. 두 당의 지도 없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은 러시아 혁명 초창기에 나타났던 인민민주주의 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김호반의 주장에 여러 사람이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했다. 마자르는 그 중에 김명씨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공장에 들어가든 지하 조직을 만들든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봅니다. 조선공산당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파견한 것은 1925년이지만 이 학교에는 이미 1921년부터 조선인이 입학했습니다. 조봉암 동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졸업생 중 단지 소수만이 조선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조선에서 날아온 제비는 많았지만 돌아간 제비는 얼마 안 된 것입니다. 조선이 매 둥지 같은 곳이라 겁을 먹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소리치는 동무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런 동무들은 조선혁명에 전혀 보탬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이곳에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김명씨가 발언을 마치자 권오체가 일어났다. 공산주의자에게는 민족도 나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하물며 당파와 파벌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과거에 화요파였던 경성파였던 ML파였던 상해파였던 이르쿠츠파였던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더는 어떤 파벌의식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공산당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르쿠츠크에서 온 고려인 노동자가 발언권을 얻었다. 한쪽 눈이 찌그러져 시력을 거의 잃은 그가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파산한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머물 수가 없어 러시아 연해주의 이르쿠츠크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광산에서 만루블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이었지요. 그러나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결과 이렇게 풀부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웃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처연한 웃음을 거두고 말을 이어갔다. 1917년 혁명이 성공한 뒤에도 패기파 도적놈들이 우리 탄광을 계속 지배했습니다. 혁명의 바람이 연해주로 불어오면서 나는 내가 노동자임을 인식하게 되었지요. 젊은이들은 적의군에 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 적의군 내 조선인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유시 참변이라고들 하지요. 소련 공산당 적의군으로서 나는 총을 쥐고 조선인들을 사살했습니다. 자유시 참변. 적의군의 상부에서는 그들이 소비에트를 붕괴시키려는 반동분자들이라며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 흑하사변. 1921년 6월 28일 노령시 자유시에서 3마일 떨어진 수라셰프카에 주둔 중인 한인 부대인 4.12 의용대를 러시아 적군 제29연대와 한인 보병 자유대대, 이하 자유대대가 무장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 한인 부대인 4.12 의용대.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파쟁이 불러일으킨 한국 무장독립전쟁 사상 최대 비극적 사건. 사할린 부대, 이항군대라고도 불린 사할린 의용대는 이항에서 트라피친의 적색 빨치산과 함께 일본군을 대파한 한인 부대로서 이들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자유시로 들어왔을 때, 당시 자유시에는 자유대대 외에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도덕부근 등 간도 지방에서 이동해온 한인 무장부대가 집결해 있었다. 사할린 의용대의 실력자 바기리아는 자유대대 오하무 최고려 등과 군 통수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었다. 자유대대는 원래 대한국민의회 휘하에 무장되었다가 러시아 극동 공화국 인민혁명군 제2군단에 편입된 한인 부대이며, 대한국민의회는 상해 임시정부와 이동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이르쿠츠 파괴였다. 조선인 반대 파벌이 그들을 모함한 것입니다. 조선인들 사살. 조선인 반대 파벌이 그들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 대항에 싸우던 조선 독립군이었는데, 우리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1000명이 넘는 동포들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난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죽고 싶도록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선인들 사이에 분파주의, 종파주의가 그 끔찍한 학살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 분열은 적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제발 모든 종파투쟁을 중단해 주십시오. 또 몇 사람이 박수를 쳤지만 환호성은 없었다. 다들 무거운 표정이었다. 이때 고명자가 처음으로 발언권을 얻었다. 고명자는 여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수다도 떨고 애교도 부리고 했지만 여성 문제에 관한 논쟁 외에는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얌전하고 사근사근한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종파 문제에 대한 발언은 의외였다. 사근사근한 여자이고 고명자는. 종파 투쟁의 근원은 모든 종파가 제각기 자기들만이 유일무이하게 옳은 이론을 가졌다고 믿는 데서 온다고 봐요. 전 이렇게 말하지 않는 종파주의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분파가 비록 세력은 약하지만 우리는 전이이며 미래의 공산당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 분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작은 차이 연연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싸워야죠. 동지가 아닌 적들과 싸우자는 말이에요. 고명자의 발언을 끝으로 첫날 토론은 종료되었다. 마자르는 언제나 여유 있는 표정으로 토론을 주도했는데 그날은 줄곧 어두워 보였다. 보통 발언자들의 이름과 내용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친절하게 평가를 했는데 그날은 총평도 짧았다. 공산주의 운동이 성장하면서 어느 나라나 종파주의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조선반의 파벌 싸움도 문제이지만 터키반의 무원칙한 종파투쟁은 대단히 치명적이어서 터키반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종파를 없애자는 토론이 오히려 종파투쟁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왜 희망이지? 종파를 강화하자고 말하는 동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종파를 해체하고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6년이 된 공산대학은 파벌 청산 운동으로 시끄러웠다. 조선반의 토론회는 몇 차례 더 열려 서로를 비난하고 조선에서의 행적을 끄집어내며 언쟁을 벌였으나 그래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편이었다.
난상 토론 끝에 몸싸움까지 하며 서로의 파벌주의를 공격한 나라도 있었다. 김조인은 이를 두고 말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논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법이지. 돈은 바꿀 수 있는데 논쟁은 바꿀 수 없다. 토론이란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해. 김조이의 말대로 토론이 거듭되면 돈은 바꾼다. 이거 인상적인데. 김조이의 말대로 토론이 거듭되면서 학교 분위기는 더욱 썰렁해졌다. 종파투쟁은 토론으로 끝나지 않았다. 비판을 받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반성을 해야 했고, 공개적인 반성. 끝내는 공산대학을 떠나야만 했다. 떠나기까지. 여름 내내 비판회가 열리고 면담이 이루어지더니 가을이 되면서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가 나붙기 시작했다. 분파주의자로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로 비판받은 학생들이 이를 반성하고 다시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종의 반성문이었다. 대자보에는 반드시 트로츠키주의를 반성한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트로츠키주의는 너무나 광범위한 모든 악행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도 없이 자기 비판이나 타인을 비판하는데 마구 인용했다. 혁명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트로츠키에게 있다고 보면 되었다. 항상 시끌벅적하던 기숙사는 갑자기 고요해졌다. 카카스인들의 노랫소리도 더 들리지 않았다. 이 민족끼리 서로 지나치며 나누던 따뜻한 눈웃음도 사라졌다. 대자보는 게시판을 넘쳐 복도까지 너덜너덜하게 나부터 지나가는 학생들을 노려보았다. 학생들은 기숙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조선인 학생 중에도 절반 이상이 시내에 방을 얻어 나가버렸다. 유학생은 한꺼번에 오지 못하고 몇 명씩 계속 왔는데 새로 들어온 후배에게 학교 사정을 설명하거나 모스크바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선배는 이제 없었다. 단어 한마디라도 잘못 사용하면 비판대에 올라야 한다는 강박으로 다들 입을 다물었다. 새로운 학생들은 선배들이 자신들을 피한다며 불평을 했으나 스스로도 익숙해졌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드디어 퇴학 조치가 시작되었다. 터키반은 운영이 어려울 만큼 많은 학생이 퇴학당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조선반은 7명이 퇴학을 당했다. 이들은 곧장 귀국 조치되었는데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장 노동자로 받아주었다. 조선반 퇴학생 중에는 조용함이 들어있었다. 그는 전체 조선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분파주의적 성향과 자유주의적이고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 봉건적 사고방식에 대해 반성하고 떠났다. 떠나던 날 그는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나 먼저 갈 테니 다들 무사히 돌아오시게. 얼마 후 김명신은 코민텔은 동양부에 호출되어 중국 상해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아 비판이나 출교 조치와는 상관없는 우수한 학생들을 빨리 현장에 배치하라는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상해 조봉암과 함께 국내 운동을 지도하라는 지시였다. 일행은 안내는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에서 온 청년이 맡았다. 중국어를 잘하는 그는 박동무라고 불렸다. 세 사람은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에 소련군 병영에 가서 무기 사용 훈련을 받았다. 김명시도 제정 러시아제 나간 권총부터 독일제, 모제르, 미제, 콜트까지 여러 종류의 권총을 분해 조립해보고 쏘아보기도 했다. 먼 표적은 못 맞춰도 가까운 표적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쏘는 순간에도 눈을 깜빡이지 않아 칭찬을 받았다. 코민테르는 남자들에게는 커다란 나간 권총을, 김명시에게는 손에 단단히 잡히는 콜트 권총과 탄화를 지급했다. 여비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까지 여러 종류로 넉넉히 지급했다. 조선반 유학생 중 최초의 제비가 되어 떠나게 된 세 사람의 행선지는 비밀이었다. 환송식 같은 것은 없었다. 김명신은 다른 학생들에게 건강이 나빠 크리미아 반도로 휴양을 가게 되었다고 소문을 냈다. 뻥이었구만. 그녀의 행성지를 아는 이는 권호체 고명자 김조이뿐이었다. 네 사람은 모스크바 강에서 마지막 휴일을 보내기로 했다. 깊고도 넓은 모스크바 강에는 항구처럼 부두시설을 갖춰져
동유럽 여러 나라로 가는 거대한 증기선들이 오가고 있었다. 간간히 울리는 긴 백고동 소리와 퉁퉁대는 엔진 소리, 원기둥처럼 솟은 굴뚝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생동하는 곳이었다. 일행은 딱딱한 보리빵과 보드카, 잘 숙성된 햄 한 덩이를 사들고 유람선에 올랐다. 모스크바 강과 볼가 강이 만나는 관문까지 도는 관광선이었다. 유람선에도 100개 러시아인들만큼이나 소수민족이 많았다. 무리마다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들었는데 이미 뻘겋게 취한 얼굴을 한 이들도 있었다. 강기슭에는 붉은 소나무와 자작나무 사이 곳곳에 낚시꾼들이 대를 들이웠고 얕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다. 늘씬한 아이들이 개구리처럼 두 다리와 손을 쭉 뻗고 물속으로 퐁당퐁당 뛰어들 때마다 흰 포말과 웃음소리가 일었다. 강 중앙에는 남녀 학생들이 탄 요트 몇 대가 줄을 지어 미끄러지고 가장자리에는 연인들이 탄 보트가 한가로이 떠들었다. 일반 민중의 삶은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암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일행은 되도록 김명씨의 임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 했었다. 이야기는 그러나 자꾸만 거기서 맴돌았다. 김명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상해에 가본 적이 있었다. 21살의 나이로 먼 길을 떠나는 그녀에게 소매치기로부터 돈을 보호하기 위해 배에 전대를 매는 방법이라든가 도적대나 다름없는 군벌들의 군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 뭐든지 가격을 몇 배나 올려 부르는 중국 상인들과 흥정할 필요한 기초적인 중국어 같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김조이는 남편 조봉암을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조금은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조선을 떠나온 뒤로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은 일도 없었다. 인편으로 처음 보내는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권오체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어떻게 감정을 추스려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선배답게 침착한 태도로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더니 독한 보드카를 절반이나 마시고는 자꾸 몸을 기대고 손을 잡았다. 우울한 감상에 젖은 얼굴로 강변을 바라보다가도 평소 이상으로 큰 소리를 웃어댔다. 김명씨는 그러나 이별의 슬픔보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아직 그녀는 혁명의 슬픔을 몰랐다. 가장 먼저 임무를 받아 떠나게 된 것도 내심 자랑스러웠고 상해라는 새로운 도시에 가보는 것도 좋았다. 김명씨.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기대어 오는 권오체의 어깨를 다독거리고 손을 잡아주며 달랬다. 나도 상해로 보내달라고 할까? 권오체의 말에 김명씨는 선뜻 동조하지 못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관계를 보고하면 보내주지 않겠어? 관계가 알려지면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남자의 그늘 아래서가 아니라 독립해서 활동하고 싶었던 그녀에게는 권오체가 상해로 따라온다는 상상이 더 어색했다. 분명 그를 사랑했지만 가슴은 분명 이별의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사랑과 이별보다 훨씬 큰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었다. 명씨 혼자 보내기가 너무 걱정돼. 권오체의 말에 그녀는 양손을 잡아주며 답했다. 나를 믿어줘요. 권오체는 김명씨가 자기만큼 슬퍼하지 않는데 조금 화가 난 것 같았다. 아니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김명씨의 시선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채 스텐카 라진을 부르기 시작했다. 스텐카 라진, 혁명가인가? 주변 러시아인들이 낯선 동양인들이 어눌한 발음으로 자기들 민요를 부르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하나둘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기분이 나아진 듯 권오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부터 다시 선창했고 배 안에 러시아인들이 호응하며 힘차게 따라 불렀다. 노래를 하다 보니 잠깐 밀려왔던 슬픔도 사라져버렸다. 계속 이어지는 다른 러시아 민요들을 들으며 김명씨는 다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다는 설렘에 사로잡혔다.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 말로만 듣던 동양 최대 도시 상해는 어떤 곳일까? 문득 눈벌판을 달려오며 먹던 연어튀김과 연어알 절임이 먹고 싶어졌다.